앞에 정해진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또 마리안을 4개나 5개 늘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모든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으로 조정해서 지정 가능해서 조치 가능하도록. 그래서 지금 콜라 헬름이나 콜라 쿠베, 그다음에 오픈섹스 안시블, 콜라 안시블은 이 6개의 프로젝트 중에 오픈섹을 빼고요. 콜라, 안시블, 도커, 쿠베, 그다음 헬름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4가지 배포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배포 방법은 콜라 안시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베어메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프로젝트가 유지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 오픈섹 프로젝트는 서로 연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필요하다 생각한 거를 총력을 들여서 만들고 그리고 마니라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오픈섹에 배포하고 컨트리뷰트하고 그냥 다시 자기 패키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랑 연결할 것인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대시보다 약하다 그런 얘기들은 오픈섹에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벤더 중심이나 개발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을 집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더들이 그거 내가 모을게요. 그래서 다 모으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들이 벤더십 걸리는 모듈들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컨테이너 하는 게 맞고요. 다 격리해서 어떤 특정 패키지가 올라갈 때는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랑 가장 좋은 모델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구성환경 콜라 패키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깃허브에 소스를 가지고 있고요. 도커 허브랑 그 다음에 이제 옆 레파지토리를 전부 다 이제 넥서스가 오픈소스랑 같죠, 그죠? 넥서스랑 레파지토리를 갖고요. 그럼 ISO 이미지도 역시 넥서스에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넥서스에서 먼저 스토리지, 컨트롤러, 컴퓨터 노드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여기 하나하나 추가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인시블로 되어 있습니다. 인시블로 가장 특성이 몇 시스템이잖아요. 몇 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추가돼서 똑같은 것들은 배포 안 되고요. 필요로 하는 값만 계속 추가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이트, 큰 2개의 사이트는 계속적인 노드를 늘리는 작업을 해요. 처음에 사이딩 하실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할 때 PH가 얼마고 5년에 20%씩 올라가니까 서버를 5년치를 계산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지 그런 개념은 오픈섹에는 아예 없는 거고요. 필요로 하면 컴퓨터 노드를 한 대씩 늘리면 됩니다. 하드웨어를 딱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개의 아답터를 딱 꽂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노드가 늘어납니다. 그 시간이 최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드로 해서 계속 가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노드나 스토리지 노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들은 아무 하드웨어나 뽑아도 문제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 새로운 클라우드 오픈 서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클라우드 오픈 서버를 여기 집어넣고 존을 나눠서 이건 옛날 개발적으로 쓰고 이건 앞으로 새로운 업무로 쓰고 계속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 존이 계속 생기겠죠. 스토리지가 있다면 스토리지 여기는 SSD를 쓰고요. 여기는 HDD를 쓰세요. 또 나눠가지고 바로 서비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능을 늘려가는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일 아웃인 거죠. 스케일 아웃은 기기 대수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성능이 똑같이 리니어하게 80%씩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차세대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디펜던시를 다 떼는 거죠. 왜 디펜던시를 떼느냐 하면 이 연결하는 하나하나 자체에 벤더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X5이고요. 전부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센이다, 디스크다 그러면 디스크 하드웨어 벤더에 물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센이다 그러면 센 존이 10시나 이중화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 또 SPO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컴퓨팅 노드다 그러면 컴퓨팅 노드에 기종에 따라서 2개를 H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전부 다 벤더 디펜던시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전에 저도 유닉스를 한 10년 동안 서비스했는데 가장 문제 있는 솔루션이 HACF입니다. 클러스터. 죽으면 서비스를 죽인다면 다시 넘겨야 된다. 그런 서비스는 존재하면 안 돼요. 다운타임이 2분 동안 죽였으니까 모든 리소스를 이쪽으로 테이크오버를 해서 디스크를 다시 넘겨야 돼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장애가 생기고 하나가 죽었을 때 나머지 하나에 항상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노드가 죽든 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타이머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트로덕션을 얘기 드렸고요. 이제 가볍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노드 많이 뉴트론 얘기하시잖아요. 뉴트론 이제 쓸지 안 쓸지 고민하시잖아요. 뉴트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고객들은 뉴트론을 쓰기를 되게 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네트워크가 다 컨트롤러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거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웨스트 이스트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서 보통 DVR을 많이 구성하시잖아요. 근데 DVR도 역시 바틀력이 됩니다. 바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원하는 거는 지금 사실 L3 기능을 하드웨어 스위치에 넣는 걸로 많이 구성을 하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세팅 값이 모든 게 그 뉴트론이 살면서 다 L3 에이전트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따로 에이전트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똑같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L2랑 L3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L2 기능 HA를 구성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L3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엘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컨트롤러에 올라가거든요. 컨트롤러 갈 때는 이제 엘바스는 내부적인 트래픽만 엘바스로 넘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말고 내부적인 맵에서 내부적인 마스로 갈 때 엘바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트워크 포트 설계 시 스위치 포트 필요하잖아요. 스위치 포트를 필요한데 망이 다릅니다. 망을 우리 보통 한 2개 정도 잡거든요. 텐지망을 3개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컴퓨팅 노드다 그러면 컴퓨팅 노드끼리 연결하는 테너트 망이 있고요. 그리고 분산 수리도 당연히 테너트 망으로 들어가겠죠. 리플리케이션하는 망은 사실 분산 저장 노드는 이쪽 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개가 한 망이 되는 거고 이 하나가 다른 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서버 확장할 때 이 나머지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쪽과 이쪽은 서버가 합해져야 돼요. 스토리지가 아니 스위치가. 그럼 스태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을 써야 되는데 엠텍이나 써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엠텍이나 써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 필요한 것들은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뒤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쪽 스위치랑 이쪽 스위치를 모으고요. 이쪽 스위치는 그림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필요한 이 분산 수리망은 분산 수리 망대로, 그다음에 테넌트는 테넌트 망대로 따로 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컴퓨팅 노드 할 때 사이즈를 줄이고 싶고 싼 가격으로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컴퓨팅 노드랑 컨트롤러들은 원유짜리 집어넣어야 되고요. 원유짜리 집어넣다 보면 망을 분리하다 보면 아답터가 되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답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2개를 꽂고 텐지짜리를 2개를 꽂아서 서로 HL하는 클러스를 하는 본딩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로 가셔야 돼서 컨트롤러 노드는 기본적으로 아답터가 3개가 꽂히게 되고요. 나머지 노드들, 스토리 노드는 2U짜리를 써야 되죠. 앞에 스토리지 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컨트롤 노드랑 컴퓨팅 노드는 전부 다 원유의 아답터 3개를 꼽는 최저값들을 만들어가지고 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나 GPU 쓰고 싶어서 카드 하나 더 꽂게 되는 순간에 원유짜리가 투유가 돼야 되는 거죠. 아이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4개의 아답터를 꼽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따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노드 가상화 비율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이거는 사실 모든 벤더들이 스펙처 모바일즈에 가면 옛날에는 TPMC라는 가격을 했잖아요. TPMC는 OLTP 반경을 구성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TPMC를 내는 것인가를 고려하는 건데 이제 스펙처 모바일즈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TPMC는 그 업체가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벤더들이 다 하지 못했었는데 이 스펙처 모바일즈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 AP 서버, 웹 서버, 메일 서버, 배치 서버를 4개 서버를 한 VM에 넣고요. 그러니까 그 VM들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실제로 코어보다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내는가 하는 값들을 냅니다. 그것들을 지금 내는데 그걸 또 예를 하나 해보면 실제로 스펙트럼 화이트 가보시면 이 한 타일의 애플리케이션 웹서버, 메일 서버, 배치 서버를 쭉 돌리는데 25개까지 한 서버에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 100%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93%의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가상화 비율을 좋아 그러면 23배까지, 200배까지 늘릴 수 있네. 그래서 이 값들이 나와요. 이 값들을 나온 값들을 가지고 여기에 가상화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버가가 44코어였거든요. 360 M5가. 근데 값이 아까 보셨지만 여기 25배 정도 나왔어요. 25배. 그래서 지금 가능 사용한 코어가 44코어라고 생각하면 이 타일은 한 타일이 8코어거든요. 8코어로 나누면 5.5 타일이고 결국 가상화를 하게 되면 5.5배를 올릴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5.5배를 올리게 되면 총 가상화 비율은
25 나누기 5.5배면 4.5배. 그래서 1대 4.5 정도의 가상화 비율을 해서 보통 집어넣죠. 근데 보통 우리 가상화 비율 하면 1대 13을 아마 기본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100%를 다 쓰지 않거든요. 50% 정도 쓰니까 사실 버퍼를 놔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가상화 비율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드 사이징 하는 것도 이게 나오면 그래서 그렇게 코어를 선정하고요. 그래서 가상화 비율을 1대 4로 잡으면 이제 그 필요한 코어 수가 440이다 그러면 서버 코어 수가 44코어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서버는 10대가 되는 거고요. 10대에다가 가상화 비율을 1대 4로 잡는다 그러면 2.5대 가지고 440코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메모리 사이징은요. 전체 메모리에다가 1.1 곱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메모리는 죽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 메모리를 좀 더 리저브 합니다. 그래서 8기가 그럼 8기가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실제로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써야 되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0.9를 가상화 비율로 잡아가지고 보통 10테라가 필요하면 9테라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 비율 0.6을 잡고요. 그래서 1.1을 곱했고요. 서버로 나눠가지고 계산합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 용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파일 시스템 용량을 인터널 디스크 100기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노드를 사이징합니다. VM 서브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프로세스 갑자기 죽거든요. 프로세스 서브스페이스를 찐더에 스토리지로 가지고 와서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메모리는 커밋하지 말고 CPU는 한 5대1 정도로 10대1 정도로 오버 커밋 하시고 비율은 한 1대5 정도 비율로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뒤에 이거 공유되니까요. 사진 찍으실 거 공유되어 있는 자료 그대로 보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컨설팅 할 때 문서로 나갑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0.9 정도로 잡아주는 게 안정적이고요. VM 다운시켜도 메모리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슬레이브 옵션을 줘가지고 쉘브 옵션을 주셔가지고 VM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쉘브 옵션으로 빼면 그 VM을 그대로 메모리를 반환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셧다운시키면 메모리가 반환이 되지 않아요. 필요할 때 라이브 바이에이션 같은 때 할 때는 반드시 쉘브 옵션을 주셔가지고 다운시켜서 전체적으로 죽이는 게 맞고요. 전체 VM이 아예 안 쓰는 VM이다 그러면 전부 다 쉘브 옵션으로 죽여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존 메모리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퍼시스터를 쓸 것이냐, 신더를 쓸 것이냐, 퍼포먼스 디스크를 쓸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VM 할당에 온라인 확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저희들은 신더로 쓸 걸 권장드리고요. OS도 신더로 똑같이 OS 디스크를 추가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즈 컬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 컬큘레이터에다 CPU랑 메모리 집어넣으시면 요거 찾아가시면 그대로 나오고요. 몇 개의 VM에 어떻게 서버를 해야 되네 이런 해결책이 나옵니다. 컨트롤 노드 사이징, 컨트롤 노드에 이만한 그 데모들이 전부 다 도커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요즘 추세가 거의 컴퓨터 노드랑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노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팅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노드에 OSD랑 셰프1을 동시에 올리잖아요. 그럼 사실은 한 대가 죽으면 몬 서버랑 OSD가 동시에 리커버리가 들어가야 돼서 사실은 권장하지 않고요. 이것들을 보통 컨트롤 로드로 옮깁니다. 아니면 따로 빼거나요. 그래서 컨트롤 로드로 시몬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컴퓨터 노드가 로케이션을 차지하려고 시몬을 접근하고 다시 OS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SSD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 노드랑 똑같은 사이즈의 SSD로 바꿔놓는 그게 요즘 가이드라인입니다. 스토리지 노드 사이징을 하면요. 스토리지 노드는 크게 풀을 똑같은 그 베이에다가 그 레이드가 있잖아요. 레이드 카드에다가 레이드 카드를 이제 스트라이핑 1로 하고 스트라이핑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스트라이핑을 1로 하는 이유는 레이드 카드에 캐시를 쓰기 위해서 거거든요. SSD랑 그 다음에 SATA랑 두 개의 풀로 나눠가지고 6개, 10개 이렇게 꼽으신 다음에 풀을 두 개를 만드셔가지고 필요한 거는 DB 쪽에, 빠른 건 SSD DB 쪽에, 아닌 것들은 일반 쪽에 이렇게 분리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전월 SSD가 일반 HD 같은 경우에는 전월 영역이 이 전열 영역은 샘플 전열 영역이잖아요. 샘플 전열 영역은 총 RPM,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스루풋이 필요한 거나 싱크 보통 5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7,000 RPM이다 그러면 100메가 정도 나옵니다. 스루풋이 100메가에다가 5초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2배 정도 곱하면 1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 OS가 1기가씩 추가되는 거예요. 10개면 이제 10기가의 그 SSD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SSD가 문제가 뭐냐면
그 용량이 작은 걸수록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좀 비싼 걸 넣으셔야 돼요. 한 300기가 정도, 400기가 정도 넣으셔야 되고 거기 항상 스피드를 보셔가지고 집어넣으시고 SS에 따라서 속도가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SS를 늘리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눌리면 디스크 똑같이 0.88배만큼 IOPS가 계속 늘어나요. 시퀀시랑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니면 서버 대수를 늘리면 OS가 또 늘어나죠. 이 세 가지 방법을 계속 돌리면서 끝까지 가면 결국 HCI랑 퍼포먼스가 똑같아질 수 있다. 두 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ATA로도 SSD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계속 증가시켜요. 근데 그 증가가 쭉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는 IOPS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OS 뽑고, SAS OS를 뽑고, SS OS를 뽑아가지고 4K 리드를 시키면 실제로 한 20배 정도 훨씬 더 빨라져요. 매뉴얼하게는 한 70배 정도 빨라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CF에 집어넣는 순간에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줄어들어서 20배 정도 속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니터링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제 텐전 세션입니다. 예, 드시고요. 저는 여기서 질문 간단하게 받고 바꾸는 동안에 질문 간단하게 받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다 엔지니어 분들 오셔가지고 사이징하는 분도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커뮤니티로 딜리버리 하면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쓰면서 이게 왜 커뮤니티인가에 대한 느낌들을 잘 못 받으시잖아요. 그럼 저희 거를 다운받아서 써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 글로벌하게 올라보면 다 보는 것들을 보면 아 이래서 커뮤니티구나. 그 뒤에 엔지니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벤더들도 자기 제품의 픽스를 가지고 업스트림을 항상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고 뒤에서 서포트라는 체계이기 때문에요. 각자 분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움 받으면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국제안센터에 기부하세요. 그래서 링크 보내주시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드민들이 많으세요. 큰 사이트에 어드민들이 자체적으로 구현해가지고 똑같이 구현해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이미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논란의 이상이 아니라. 왜냐면 저희가 그 큰 두 개의 사이트, 한 개의 사이트는 국내에서 아마 공유 파일 시스템에서는 최고로 많이 52억 개 이상의 공유 파일 시스템을 쓰는 사이트고요. 한 어카운트는 가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자화폐 아니지 가상화폐 거래소 보면 로우 레이턴시를 추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커뮤니티 오프스에 똑같이 올려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예. 그 오픈스택 컨트롤 로드들이 그 스케일 아웃이 잘 되나요? 컨트롤 로드가 기본적으로 사이징을 하실 때요. 1000VM에 100 그 개의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더 지금 3개인 이유가 사실은 모든 데몬들은 왔다 갔다 두 개씩 잡을 수 있는데 결국 DB를 갈릴레라는 갈릴레라는 리플케이션 솔루션을 쓰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원칙으로 스케일 아웃 하시는 게 맞고요. 컨트롤 로드를 따로 늘릴 필요는 없고요. 만약 컨트롤 늘리실 이유는 뭐냐 하면 뉴트론을 꼭 써야 되겠어. 근데 뉴트론은 사실 부하가 많기 때문에 얘를 빼가지고 VM 형식으로 계속 꽂고 싶어. 그럼 네트워크 노드를 따로 뺀 다음에 그 밑에 이제 VM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다음에 컨트롤 로드는 특별히 늘릴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까지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가능할 정도의 스피드는 나온다고 봅니다. 에스팔리스.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의 구성하는 거 아까 이제 전제가 아주 대규모로 이제 확장까지 거래를 한다고 칠 때 처음 구축을 할 때 아예 컨테이너 방식이 아니고 그냥 물리 서버에다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물리 서버에다가 컨테이너 방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제 물리 서버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올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올리는 거는 이제 플로이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컨트롤 로드를 이제 스케일 업을 해야 될 거면은 그냥 물리 서버에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가장 거기에 이슈가 됐던 게요. 저희가 원하는 모듈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리고 다시 그 오픈스택을 오칸다 버전에서 파이크 버전을 올리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거는 그렇게 구성하신 다음에 그 전체 VM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에 계속 부어야 됩니다.
전체 이미지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다시 붙게 되면 그 안에 컨피그레이션을 바꾸려 그러면 그걸 바꾼 다음에 다시 그걸 이미지로 받아가지고 다시 컨피그레이션 바꾼 다음에 구워야 되거든요. 그 형태가 사실은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형식이고요. 그래서 사실 콜라라는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모든 배포가 이제 다 콜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엘바스가 있으면 지금 옥타비아 그 프로젝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개를 기본 쓰고 있는데 2개, 4개 계속 추가하고 싶잖아요. 그럼 도커 형태로 배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거죠, 실제로. 스케일 업과 스케일 업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그 프로세스 그걸 도커 컨테이너로 보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디플로이나 그런 걸 이제 관리는 이제 편한 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사이트에 이제 오픈스테이크 이제 컨트롤러라든가 DB가 이제 그 3셋이잖아요. 예? 3셋이 담당해야 될 예. 컴퓨팅 서버가 굉장히 많다고 치면은 그냥 이제 영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이제 저기 서버 수를 컨트롤러들을 늘리면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럴 거면 아예 그냥 그 서버 자체를 그 스케일업을 시키면서 이제 그 서버 컨테이너보다는 그냥 하는 게 더 성능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컨테이너하고 사실은 그 기존 베어 메텔이랑 퍼포먼스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컨테이너는 거의 100%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컨테이너 쓰는 거고, 아마 IBM의 때 논문 같은 걸 보면 거의 98% 이상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업을 하는과 동시에 사실 이쪽을 프로세스들을 도커로 계속 추가하고 싶어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헬름이라는 걸 통해서 쿠베를 많은 겁니다. 쿠베는 배포가 자유롭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추가 하는 건데, 그거를 베어메탈로 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를 띄우고 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가 자유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시는 않아지는. 그래서 결국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보다 도커 리파지토리에서 가져와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도커가 이동성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저기 콜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요. 콜라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크게 문제가 아니라. 콜라 프로젝트가 왜 나왔고 왜 전반적으로 다 콜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러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노드를 세대를 빼시고 따로 네트워크 노드를 따로 만드시고 거기다 또 리니어하게 스케일 아웃하는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공정에는. 근데 저희가 100개의 글 쓰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00개라 그러면 거의 일단 그건 따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갖고 당황스러운데 세 번째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두 번째 바뀌어갖고, 일단 저는 오픈 컨설팅 클라우드 윤찬열이고요. 일단 두 번째 순서로 제가 오픈 스택과 셰프 그리고 저희가 VM들 모니터링하는 제가 경험하고 결국 내용에 대해서 좀 사례로 분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신 것처럼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에 앞서서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할지, 매트릭과 로그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셰프와 오픈스택 모니터링 이야기 좀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VM을 관리하면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카프카 좀 도입을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으로 이제 호라이즌에서 이제 VM을 생성하거나 리사이징 같은 거 할 때 이런 오류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오류 해결하려고 하면 뭐 숙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금방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노바 가서 이제 작업을 확인하고 아니면 셰프버서 작업을 확인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컴포넌트 노드 들어가서 이제 로그를 다 확인하고 해야 할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보시면 오픈스택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장점이나 단점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프라이빗한 운영을 많이 하는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이제 좋은 모니터링 솔루션을 좀 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부에 오픈소스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솔루션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오픈스택은 다양한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 포인트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 같은 거를
사용하시다 보면 NRC를 추가한다거나 볼륨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유연하게 환경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변화한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도 이제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오류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비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라든지 나오는 그래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략 같은 걸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일단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 이제 매트릭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매트릭은 뭐 정량적인 척도라고 뭐 정의되어 있긴 한데 흔히 뭐 수치 정보나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오픈스택 쇼 명령을 하고 메모리 사용률이라든지 아니면 CPU 사용률 이런 거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VM 들어가서 타고 쳤을 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CPU나 메모리 자원 같은 거 확인하는 거 혹은 이제 셰프 이제 헬스 체크했을 때 뭐 아이오스라든지 시스템 상태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매트릭을 수집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브라든지 나디오스, 파티, 자비스 등이 있는데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자비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비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VM과 컴포넌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솔루션이 필요했고 그의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자비스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는 2014년도부터 자비스를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 고객 사이트에 유지 구성하면서 얻은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오픈스택에도 동일하게 도입을 하였습니다. 자비스에 대해서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희가 딱 필요한 기능만 딱 선택을 해갖고 유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자비스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CPU나 디스크,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트릭을 리플렉션을 하거나 기본 제공하지 않더라도 커스터머 매트릭을 이제 관리자가 쉽게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한 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호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호스트를 그룹화시켜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동화를 위해서 템플릿 기능도 제공해서 아이템에 대한 재사용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성 이슈로 이제 암호화가 필요할 경우에도 암호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비스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트리거 기능이 있습니다.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뭐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알람, 시스템 때문에 제시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의 특정 서비스가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알람을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재시작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오토 스크린 시 알람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트릭에 대한 수집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스 에이전트가 그 에이전트에 설치가 되었고 서버로 이제 보내는 방식인데 자비스 서버 자체의 이제 액티브 패시브 모드에 따라서 푸시하거나 폴링하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커스텀 매트릭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드렸는데 저희는 대부분 기본 제공하고 있는 자비스 아이템을 이용하지 않고 커스텀하게 이제 매트릭을 제작을 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커스텀 매트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트릭을 얻기 위한 스크립트를 자비스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설치된 노드에 추가하고요. 이제 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비스 서버에다가 아이템 형식을 이렇게 추가하고 그렇게 되면 자비스는 이제 매트릭을 게더링하고 이제 그 게더링 된 매트릭을 기반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트리거 전체로 수립한다거나 또 트리거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알람을 드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자비스를 대규모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 도입을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매트릭을 실제로 AWS, 포스트그레스나 마이아DB 이런 데다 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매트릭에 대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비스가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든지 포스트그레스, DB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DB들의 공통점은 리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라이트가 많아서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자빅스는 작년 연말부터 매트릭은 일라스틱 서치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빅스의 매트릭이나 로그 정보가 타입별로 저장되기 위해서 이제 왼쪽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토리로 수집하는 테이블이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일라스틱 서치에다가 VS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고요. 일라스틱 서치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트릭 이어서 다음은 이제 로그 부분인데요. 로그는 뭐 시스템 로그, 어플리케이션 로그,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단위로 끊어지는 행 단위로 분류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쿼리를 검색했을 때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시스로그나 뭐 VA 로그, 공고DB 아니면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일라스틱 스택 이런 것들을 구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라스틱 서치에서 플랫D를 이용한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각 노드에서 로그를 전송하는 로그 컬렉션 부분과 컬렉션이 보내는 로그를 합쳐서 파싱하고 저장소로 보내는 로그 어그리게이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그가 쌓이는 로그 스토리지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로그 컬렉터 부분에서는 컨테이너 로그나 VM 로그, 하드웨어 로그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어그리게이터로 전달하는데 저희는 이제 포워드하는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레임 비치를 이용을 하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임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어그리게이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로그 컬렉션들이 보낸 로그를 쿼리 가능한 형태로 이제 파싱한 뒤 로고 스토리지 부분 이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로그가 쌓이는 DB는 이제 일라스틱 서치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플레임 D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테일로 로그를 이룬 다음에 일라스틱 서치로 라우팅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뭐 TCP나 밀리피, 웹소켓 다양한 형태의 소스를 받아서 스파나 S3, 인고DB 등 다양한 형태로 라우팅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로 개발되어 있고 여기로 다양한 플러그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나 파일 기반의 버퍼 기능 제공하고 있어갖고 효과적으로 늘어나는 로그에 대해서도 좀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페이로볼 그냥 HA 기능을 통해서 로그가 이제 손실되지 않도록 장애가 나더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이런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플레이트 피치가 인풋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아웃소스로 보내게 되고 이벤트 데이터를 라우팅 해주게 됩니다. 플레임 D에서는 각 플레임 피치에 보낸 정보를 사용자 작성 주식에 의해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일라스틱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 가지 샘플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이제 이 플러그인에서 테일로 제가 좀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플레임 D로 이제 포워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이 GRK 패턴에 의해서 정형화된 형태로 이제 파싱을 하고 일라스틱 서치로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로그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시보드 부분인데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에 대한 이제 자빅스 같은 경우에는 자빅스 자체에서 이제 웹 대시보드 제공하고 있고 로그 같은 경우에도 일라스틱 서치에서 키바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만약 장애 같은 게 났을 때 자빅스 웹 대시보드 자빅스 대시보드를 보고 아니면 키바나 보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갖고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해서 그래파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파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가시화시켜주고 데이터 기반으로 볼러팅을 하거나 노티피케이션 또 다이나믹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클릭만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빅스랑 이제 일라스틱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플러스 DB라든지 프로메테우스 여러 가지 형태로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자빅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빅스 API 입력을 해갖고 하면 이제 자빅스 그래프와 동일하게 그래프판에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일라스틱도 이제 그래프판에 인풋하는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키바나에서 보여주는 이제 이런 테이블 형태의 로그 정보를 그래프판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응용하면 개발 인력이 별도 없더라도 그래서 쉽게 커스텀한 대시보드를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를 사람들 커맨드를 로깅해갖고 커맨드 패턴 같은 거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발 인력 없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스에서 HFLOC 액세스 로그에 대해서 로깅을 한 다음에 이제 앱에 적십한 사람들 패턴 같은 거를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간단하게 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커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러서치나 그래프나 뒤에서 얘기드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다커를 이용해서 이제 컨테이너가 돼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할지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릴 건데요. 얘기 드릴 거는 셰프나 오픈스택에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셰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셰프는 이제 셰프의 상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셰프 레스트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더링 하는데 이거를 자기 서버에다가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아이템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가시화 시켜주는 이것도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거 셰프 모니터 하면서 중요한 걸 좀 몇 개 넣어봤는데요.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레이턴시 부분입니다. 레이턴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밋과 어플라이 레이턴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커밋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D가 전원에 이제 커밋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OSD가 사용자 팔 시스템에 백엔드 쓰기 작업을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 지연을 파악하는 데 좀 좋은 지표가 나왔고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리드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초당 작업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OSD 부분인데요. OSD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제 풀이 나게 되면 아이오 수락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이제 각 OSD의 용량을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합친 용량에 대해서 그래프로 다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판매 형태로 좀 더 직관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표현을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셰프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맨 상단 보면 맨 상단에는 셰프 클러스터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밑에는 앞에서 얘기 드린 셰프 디스크 또 OSD 상태 나오게 되고요. 그 옆에는 이제 자빅스 트리거 히스토리라고 해서 자빅스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트리거로 형태로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리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셰프 로그를 출력을 해갖고 에러가 몇 개가 있고 워링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검색 기능도 가능해서 어떤 로그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라고 간단하게 그리긴 했는데 일단 매트릭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비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비스 서버로 분열이 되고 로고 같은 경우에는 프렌드 비치를 통해서 프렌드 D가 하시간 뒤 밀리아서치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가시화 시켜주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어서 오픈스택 관련된 건데 오픈스택도 마찬가지로 API를 이용하고 자비스 서버에다가 이제 아이템을 등록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화 시켜주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하이퍼바이저의 메모리 사용률을 이제 매트릭 개더링 하는 것을 좀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래 CLI를 통해서 오픈스택 노바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API를 통해서 JSON 형태로 표현한 뒤 그 JSON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비스에서는 이제 아이템 형태로 추가한 뒤 그 아이템이 이제 실제 실행이 되면 게더링된 이제 매트릭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판넬이나 이제 표 형태로 가시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스택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마리아DB 아니면 HFLOC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상단에는 하이퍼바이저 상태라든지
쪽에 자비스 트리거 상태, 오픈 스택 서비스 상태라든지 뭐 레비링크 상태 이런 식으로 병행 가능하고요. 현재나 모듈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팅을 하거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떻게 개별하고 플레인드 D와 플레인드 기치를 이용해서 로그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VM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VM도 마찬가지로 자빅스랑 플레인드 D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10대, 20대 되다가 나중에 100대의 단위가 넘어가게 되니까 플레인드 D에서 장애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제 파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일라서치에서 검색을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라서치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메시지 시스템을 좀 넣어보자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카프카라는 메시지 시스템을 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카프카는 이제 파티셔닝이나 리플리케이션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어갖고 데이터 로스라든지 또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메시지 시스템과 동일하게 서브 이제 프로듀서, 워커, 컨슈머 이러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플레인티가 컨슈머가 되고 로그를 가져오게 되고 그 로그를 이제 플레인티가 컨슈머가 돼서 로그를 가져오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중간에 들어간 이런 형태로 저희가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몇 가지 팁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VM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오픈 스택에 여러 노드들의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엔서블의 자비스 API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아이템, 예를 들어서 디스크라든지 NIC 이런 게 VM에 변경에 추가 작업이 있을 경우 아이템을 또 수작업으로 변경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자비스 자체는 LAT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변경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자동으로 첨삭해서 아이템 등록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가 좀 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 방금 전에 아키텍처 그림 보여주신 거니까 제비스 서버에다가 엘라스틱 서치랑 IDB MS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보면 그 매트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라서치로 저장하는데 네. 그 웹페이지 같은 거 띄울 때 여러 가지 DB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일부에 대해서만 마리아DB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매트릭 정보 수집 엘라스틱 서치로. 그럼 잠깐 10분 쉬시고요. 그 다음부터 행존 세션, 행존 세션 아니죠? 사실은. 네. 다음에 콜라 NC볼 배포 관련돼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돼서 세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이영주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오픈색 콜라 인솔레이션인데요. 이걸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어쨌건 오픈색 세미나를 보면서 좋은 기술들하고 좋은 방법론들을 소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소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삽질 없이 설치를 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자 이런 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인솔레이션을 세션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오픈색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향후에 오픈색을 좀 구축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간접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방법으로 이미 여러 사이트들의 구축을 마쳤고요. 지금 유지 보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인프라 구성도를 볼 거고요. 그리고 넥서스 통합 레포지터리를 구축할 거고요. 다음으로 디플로이 서버를 구축하고 세프와 콜라를 구축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테스트 인프라 구성입니다. 저희가 설치를 할 테스트 인프라 구성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파이어월 아래에 네모칸 박스라는 전부 KVM 하이퍼바이저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가상 인프라입니다. 총 테스트 서버 대수는 디플로이 서버 1대, 컨트롤러 3대, 셀프 스토리지 3대, 컴퓨터 노드 2대 해서 총 9대 설치를 했고요. 각각의 네트워크는 전부 내부 리눅스 브리지 1개 모두 물려있고 디플로이 서버하고 컨트롤러에서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리눅스 브리지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디플로이 서버에서 디플로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셀프 및 콜라가 배포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 머신은 테넌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또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컴퓨터 노드 안에 있는 인스턴스 VM들이 스토리지를 가져다 쓰는 스토리지 서비스 네트워크고요. 스토리지 클러스터 네트워크는 셀프 내부에서 리밸런싱 및 리커버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셀프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요. 컨트롤러는 디플로이 테넌트 스토리지 익스터널 이렇게 총 4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컴퓨터는 디플로이 테넌트 스토리지 3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셀프는 디플로이 스토리지 클러스터 이렇게 3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네트워크 모두 가운데 있는 리눅스 브리지, 버추얼 브리지 20에 모두 연결되어 있고 컨트롤러와 디플로이 서버는 BR0라는 외부와 연결된 브리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IP 설정은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구성인데요. 셀프 스토리지는 OSD와 모니터를 한 노드 둘 다 구성을 하였습니다. 각각 HDD와 SSD가 2개씩 있다고 가정하고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넥서스 레포지터리를 구성할 건데요. 넥서스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도 얼마 전에 적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넥서스는 소나타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오픈소스로 풀면서 넥서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줄여서 넥서스 OSS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프리 레포지터리라고 해서 패키지, 소스, 이미지 등을 통합해서 아티팩트라는 단어로 부르는데 그 아티팩트들의 통합 레포지터리를 관리하는 제품이 바로 넥서스 OSS입니다. 저희가 왜 이걸 쓰게 됐냐면 염, RPM, 파이썬, 도커 이미지, ISO 파일들을 다 다른 따로 레포지터리로 만들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다른 팀에서 넥서스 레포지터리를 고객사에게 적용시켜주는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서 저희도 적용해서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넥서스는 굉장히 많은 레포지터리를 지원하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 파이썬, 염, 도커 레지스트리, ISO 파일, 서버까지 이렇게 4개의 레포지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넥서스 레포지터리 구성을 해볼 건데요. 넥서스는 디플로이 서버에 구성을 할 겁니다. 이건 넥서스 도커 이미지를 필요하는 도커 파일 내용입니다. 도커 레지스트리 버전 2를 쓰려면 인증서가 필요해서 인증서를 추가하는 작업을 넣습니다. 중간에 인증서를 추가하는데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설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에 들어간 stat.shel이 실질적으로 인증서를 만드는 스크립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실제 인증서를 만들어주는 stat.shell 스크립트인데요. 여러 번 실행시켜도 한 번만 인증서를 만들어주게끔 인증서가 이미 있으면 실행되지 않게끔 했고요. 자바의 키툴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도커 빌드를 이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주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넥서스 도커를 컨테이너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도커 PS 커맨드로 넥서스 컨테이너가 잘 생성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 이전에 넥서스를 이용해서 파이썬 도커 레지스트리를 미리 만들어둔 것이 있다면은 데이터 디렉토리에 그 파일들을 넣고 그대로 실행시키면은 이전에 만들어둔 레포지터리를 그대로 다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넥서스 컨테이너가 설치가 잘 됐다면 만들고 한 30초쯤 기다리면 808하나 포트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808하나 포트를 이용해서 넥서스 매니저 포탈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넥서스 매니저 포탈로 들어가서 브라우저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네모 칸 안에 들어간 것은 미리 이전에 만들어둔 도커, 파이썬, ISO 파일 서버의 레포지터리입니다. 사용 방법은 여기 카피 버튼을 클릭을 하면 URL을 하나 던져주는데요. 이 URL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위 디렉토리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포지터리는 URL과 하위 디렉토리 항목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름이 베이스인 레포지터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베이스 레포 파일을 보면 베이스 URL에 아까 카피했던 URL 뒤에 하위 디렉토리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그 하위 디렉토리 안에 레포 데이터라는 0db가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포 리스트를 해보면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도커 레지스트리 사용 방법인데요. etc 시스컴피그 도커 파일 안에 이 GPL 레지스트리 버전에다가 디플로이 서버 URL과 설정한 도커 레지스트리 포트를 넣어줍니다. 확인 방법은 도커 로그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도커 로그인 다음에 디플로이 서버 주소와 도커 레지스트리 포트를 넣어주고 엔터를 누르시면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해당 넥서스 매니저 포탈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보면 로그인 석시디드라고 나오면 잘 설정이 된 것입니다. 파이썬 레포지터리는 etc pip.conf 안에 이와 같이 인덱스 URL에 넥서스 파이썬 레포지터리 URL을 넣어주고 인덱스 서버를 넥서스로 넣어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주의점이 URL 마지막에 심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 고생을 했는데 원인은 매뉴얼을 그대로 안 따라해서 그런 거예요. 매뉴얼에는 심플이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긴 한데 넣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안 했었어요. 근데 어떤 러시아 사람 블로그에 보니까 뒤에 심플까지 넣어야지 잘 된다는 걸 보고 해보니까 진짜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매뉴얼을 잘 봐야 됩니다. 제대로 설정이 되었다면 패키지를 설정한 URL에서 잘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플로이 서버를 구축할 건데요. 이거 역시 당연하게도 디플로이 서버에서 진행이 됩니다. 레포지터리는 구성이 됐고 이제 포블러를 구성하고 셀프하고 콜라 앤서블 스크립트를 설치할 건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GitHub 레포지터리인데요. 지금은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막혀 있는데 향후에 조만간 퍼블릭하게 열 예정입니다. 이 앤서블 스크립트로 저희가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GitHub 주소는 여기고요. 이걸 git 클론으로 땡겨오면 아래 4개의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각각의 디렉토리를 보면 인벤토리는 앤서블 스크립트가 실행될 노드들, 즉 셀프 컨트롤러 컴퓨터의 IP 정보와 모든 설정이 담긴 올.yaml이라는 파일이 담겨져 있고요. 플레이북은 구축에 사용될 앤서블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롤은 구축에 사용될 앤서블 롤인데 이 롤에는 여러 개의 노드에 공통으로 적용할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디렉토리에는 실제로 구성한 배시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시 스크립트들을 실행을 시켜서 앤서블 스크립트들을 불러올 겁니다. 이거는 스크립트 디렉토리 아닌 파일들인데요. 순서대로 실행을 시키면 셀 스토리지와 오픈스택 콜라가 구축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잠깐 순서대로 보면요. 0번 때는 디플로이 서버를 구축하는 스크립트고요. 10번 때는 셀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스크립트고 20번 때가 콜라 앤서블 오픈스택 콜라를 구축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이 설치해서 사용된 주요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위에서부터 도커는 17.12.0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고 있고요. 앤서블은 2.4.4.0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 앤서블은 3.1.0 릴리즈 캔디데이트 8을 쓰고 있고 콜라 앤서블과 콜라 버전은 6.0.0 핀스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 인스톨하겠을 픽 버전은 9.0.3을 쓰고 있고요. 파이썬의 도커 라이브러리 버전 중요한데요. 도커 2.7.0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셋 버전은 12.2.2 루미너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앤서블 인벤토리를 정의할 건데요. 각각의 그룹에 맞게 디플로이, 세프, 컨트롤러, 컴퓨트 그룹에 배포한 노드들의 IP를 정해줍니다. IP는 디플로이 네트워크에 I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노드들을 사용한 레포지터리를 설정할 건데요. OSC 디플로이 서버 항목에 디플로이 서버에 디플로이 네트워크의 IP를 넣어줍니다. 이 IP를 가지고 가서 각각의 도커, 염, 파이썬, ISO의 레포지터리가 설정되게끔 했습니다. 다음은 모든 배포에 대한 설정이 담긴 5.0 파일을 설정할 건데요. 우선 코블러부터 보죠. 코블러는 배포 대상 노드들의 빠른 설치를 위해서 PXEBOOT과 킥스타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PXEBOOT에 쓰일 DHP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셀프스토리지 설정인데요. 네트워크 설정과 OSB가 설치될 블락 디바이스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설정을 잠깐 보면 모니터 인터페이스에 있는 셀프 모니터에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IP가 들어간 인터페이스, 즉 이 그림에서는 ETH1을 넣어주게 되고요. 퍼블릭 네트워크는 이 ETH1의 네트워크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네트워크에는 리밸런스 및 리커버리를 할 네트워크인 스토리지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OSD들이 전원을 다른 블락 디바이스에 따로 두고 쓰게 하기 위해서 OSD 시나리오를 non-co-located로 썼습니다. 디바이스에는 실제 OSD가 설치될 블락 디바이스의 대부네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데디케이티드 디바이스에는 OSD가 사용한 전환 디바이스의 대부네임을 정해줍니다. 다음은 콜라 설정인데요. 오픈스택은 네트워크 설정이 가장 복잡합니다. 먼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는 콜라의 앤서블에 의해 배포된 인터페이스, 즉 디플로이 네트워크인 ETH0를 넣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API 인터페이스 역시 같은 인터페이스를 쓸 거니까 ETH0를 넣어줍니다. 터널링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테넌트들이 쓸 VXNet 인터페이스인데요. VXNet 터널링 엔드포인트, 즉 VTab이를 ETH1을 넣어주고요.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에는 셀프 모니터 및 OSD가 연결된 스토리지 서비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 ETH2를 넣어줍니다. 또 테넌트들이 컨트롤러를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뉴트론 익스터널 인터페이스를 ETH5로 지정해주고 콜라 VIP 설정을 합니다. 콜라 인터널 VIP 어드레스는 오픈스택의 인터널 엔드포인트 주소가 되는데요. 이것은 API 네트워크를 쓸 거니까 API 네트워크의 IP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합니다. 콜라 익스터널 VIP는 콜라 퍼블릭 엔드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거 역시 익스터널 네트워크의 IP 중 하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 익스터널 VIP 인터페이스에는 익스터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 ETH5를 지정해주고 나중에 이 키보드 라이브러리가 이 인터페이스에다가 익스터널 VIP를 설정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러와 컴퓨트 노드에서 각 네트워크마다 동일한 인터페이스 이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인솔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각각의 디플로이 서버에 필요한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픽 버전의 메이저 버전이 10점대로 올라가게 되면 콜라 익스토시에 오작동을 하게 되면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점대로 맞춰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앤서블 역시 버전 2.5점대로 올라가게 되면 앤서블 누가 호환이 안 돼서 오류를 일으키게 돼서 2.4점대로 설치를 해줍니다. 다음은 01번 스크립트를 보시면 디플로이 세팅이라는 롤을 실행시키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노드에 공통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공통 적용 설정들을 보시면 파이썬 레포지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픽.conf 설정을 해주시고 DNS 서버를 설정을 해주고요. ETC 호스트에다가 각각의 노드들의 레포지들을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크로니기를 이용한 NTP 설정을 해주고요. SSH 설정, 타임존 설정을 해주고 안 쓰는 데모들을 디세이블 해줍니다. 튠지 설정에서는 커널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는데요. 셀프와 컨트롤러 노드에서는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위해서 네트워크 스루프트로 설정을 해주고 컴퓨트 노드에서는 가상 머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버추얼 호스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픽 버전을 맞춰주고 SL인식을 씁니다. 다음으로 02번 스크립트에서는 레포 대상 노드들이 사용할 영 레포 파일을 생성하고 이 파일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웹서버를 구동시킵니다. 다음으로 03번 스크립트인데요. 포블러를 설치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코블러는 레드햇이 만든 베어메탈 프로비전, 즉 물리장비 배포 자동화를 위해서 만든 툴인데요. 경량의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가볍고 PXEV과 킥스타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코블러를 설치를 했으니 각 배포 대상 모듈들을 등록해 줄 건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에서는 버시 동 if 리스트라는 커맨드로 가상머신이 어떤 닉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팅 순서가 첫 번째 닉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닉의 맥 어드레스를 확인한 후에 코블러 시스템 애드 커맨드를 이용해서 배포할 노드들을 등록을 합니다. 다음에 코블러 리스트를 해보시면 시스템 내 컴퓨터 공유 노드가 잘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컴퓨터 공유가 된 가상머신을 키면 킥스타트에서 정된 대로 자동 인스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킥스타트 설정을 바꾸려면 CentOS 7 X8664 프로필에 킥스타트 파일에 패스가 잘 정의되어 있어서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노드의 배포가 끝나면 반드시 코블러를 꺼주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노드가 배포된 후에 부팅 순서가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재부팅을 해버리면 배포되었던 게 다시 삭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코블러를 꺼주셔야 합니다. 끄는 방법은 시스템 CTL 스타 코블러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블러를 이용한 노드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PXEV과 킥스타트가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 다시 강조하는데 노드가 끝나면 반드시 코블러를 꺼주셔야 합니다. 04번 스크립트에서 비로소 이제 셋 앤서브라고 콜라 앤서브를 설정할 건데요. 스크립트 파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이 두 가지로 인스톨 셀프 앤서브라고 인스톨 콜라 앤서브를 실행시키는데요. 이 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먼저 GitHub에서 셋 앤서브, 콜라 앤서브를 각각의 소스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걸 셋 앤서브는 디플로이먼트 셀프 앤서브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고 콜라 앤서브는 USR 체험 콜라 앤서브 디렉토리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설정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이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주는데요. self-host.txt는 셀프의 배포 대상, 즉 모니터하고 OSD 로드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올점량은 모니터와 OSD 공통 설정이 정의되어 있고 오온스점량은 모니터의 설정만 정의되어 있고요. OSD.량은 OSD의 설정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콜라는 ETC 콜라 디렉토리에 설정 파일을 생성시켜 주는데요. 글로벌.량은 콜라의 로그 설정이 정의된 파일이고요. 멀티노드는 콜라의 배포 대상, 즉 컨트롤러와 컴퓨터 노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셀프를 구성할 건데요. 이 스토리지 노드 3대, 모니터 노드 3대, 그리고 OSD 3대의 설치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설치할 스토리지 노드 3대 세부 구성도가 되는데요. 각 셀프 노드 한 대는 각각의 4개 따로따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내부 디스크 2개를 HDD, 2개를 SSD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셀프 크러쉬 랩을 한꺼번에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고객의 니즈도 이렇게 해달라는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HDD1과 HDD2는 일반 HDD OSD가 될 거고요. SSD1은 이 두 개의 HDD OSD의 전원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SSD2는 자기 자신을 전원으로 쓰는 OSD도 구성을 할 겁니다.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OS들끼리 리커버리 및 리밸런스를 하는 스토리지 클러스터 네트워크, 실제로 사용자들의 IO가 들어오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배포하는 데 사용된 디플로이 네트워크 3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셀프 오브젝트의 간단한 흐름도인데요. PG 모니터 크러쉬 OSD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PG는 플레이스먼트 그룹의 줄임말이고요. 오브젝트를 저장하기 위한 OSD의 그룹입니다. 이것은 국제문 수에 맞춰서 멤버 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니터는 셀프 OSD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크러쉬 맵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놈이고요. 크러쉬는 컨트롤드 리플리케이션 언더 스케일러블 해싱이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분산 저장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그리고 OSD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대문의 줄임말로 오브젝트가 최종 저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셀프의 오브젝트는 블락 디바이스나 파일 시스템의 블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컴퓨터 공인 하이퍼바이저 안에 VM2의 루트 볼륨이 셀프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VMD에서 라이트가 발생을 하면 하이퍼바이저의 libRBD한테 전달이 됩니다. RBD는 라도스 블락 디바이스의 약자인데요. 셀프를 블락 디바이스 형태로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 이름입니다. libRBD는 라이트가 발생되는 오브젝트의 pg id를 결정하는데요. 결정하는 공식은 오브젝트 이름의 해시값 나누기 pg의 개수의 나머지와 풀 id를 조합한 값이 pg id가 됩니다. 이렇게 공식 값을 넣으면 pg id가 3.1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갈 오브젝트의 이름은 오른쪽 아래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RBD 데이터라고 프리피스 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얘네들은 각각 기본적으로 4MB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R은 PG ID에 속한 멤버 OSD들에게 이 오브젝트를 분산해서 저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3개로 분산되어 있는 걸로 봐서 국제번호 3개로 되어 있는 거네요. 해당 PG에 속한 멤버 OSD는 모니터로부터 받은 크로시 맵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PD 3.12의 멤버 OSD는 2번, 4번, 9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브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각 렉에 OSD 노드는 4대씩 들어가 있고 3개의 렉이 있어서 총 12대의 OSD 노드들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옆에 크러쉬 트리를 보시면 디폴트라는 이름의 루트 아래 바로 셀프 OSD 노드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 옵션 없이 셀프를 설치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때 PG 1.1의 멤버 OSD가 셀프 OSD 노드 1, 2, 3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렉에 렉 1의 전원이 나가게 되면 데이터가 유실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피하려면 루트와 호스트 사이에 렉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크러쉬 트리의 루트와 호스트 사이에 렉을 추가한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PG 1.1의 멤버 OSD가 각 렉마다 한 개씩 분산이 되어져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렉 1의 전원이 나가도 데이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이 구성을 자동적으로 하려면 이와 같이 설정을 해야 합니다. set 앤서블 변수들을 앤서블 인벤토리에서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디바이스는 OSD로 지정한 블락 디바이스를 들어가고요. OSD 시나리오는 이 OSD의 전원을 자기 자신 것으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블락 디바이스를 쓸 거냐를 정하는 건데 SSD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쓰게끔 co-located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OSD 크러쉬 로케이션은 OSD가 최종 위치할 OSD 크러쉬 트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set OSD 01 SSD와 set OSD 01은 동일 노드이고요. 동일 노드에서 일부 OSD는 전원을 스스로 쓰게 하고 또 다른 일부 OSD는 전원을 따로 쓰게 하려고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이는 set OSD 01의 VDC, VDT는 VDB를 전원으로 쓰게끔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몬스터 양을 해서 이것을 설정을 하는데요. 크리에이트 크러쉬 트리를 true로 설정을 해야지만 위에서 설정한 크러쉬 트리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크러쉬 트리 옵션은 set 앤서블 3.1 이상부터 지원을 합니다. 크러쉬 룰 컨피그는 아래 보이는 크러쉬 룰을 만들기 위한 설정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네임이 크러쉬 룰의 이름이 되고요. 아래에 루트가 위에서 설정한 크러쉬 트리의 루트가 됩니다. 이건 셋 앤서블의 주 배포 스크립트인 사이트.야구의 변경사항인데요. 어떻게 하면 두 종류의 크러쉬 맵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을까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한 번 배포할 때 OSD를 2번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사이트.야구의 OSD 배포하는 곳의 시작 부분인데요. 여기에 CDR 50%를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앤서블 인벤토리에 6대의 노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50%씩, 즉 3개씩 나눠서 실행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호스트네임을 바꾼 걸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러쉬 트리를 만들고 난 후 OSD를 액티브 시킬 때 해당 OSD가 있는 노드의 호스트네임과 동일한 이름의 크러쉬 트리에 OSD가 추가가 됩니다. 옆에는 앞에 봤던 인벤토리 일부분인데요. OSD 그룹에서 SSD로 끝나는 세대가 먼저 실행되고 뒤에 SSD가 아닌 세대가 실행되게 했습니다. SSD가 먼저 실행되게 한 이유도 마지막에 설치가 끝난 후에 호스트네임은 셀프 OSD 01로 가져오기 위해서 SSD를 먼저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스토리지 인스톨이 끝난 후에 크러쉬 맵 상태인데요. 크러쉬 트리가 루트, 렉, 호스트 순으로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트가 루트 HDD, 루트 SDD로 투정리가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크러쉬 룰에는 룰 SSD가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룰 SSD가 루트 SSD를 사용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색에서 실제로 가져다 쓸 셀프 스토리지의 풀을 자동으로 만드는 설정인데요. 우선 오픈색 컴퓨터 툴로 설정을 해서 아래 정의된 오픈색을 위한 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풀의 크러쉬 룰은 룰 HDD를 사용하게끔 설정을 하고요. 아래 볼륨 풀의 크러쉬 룰은 룰 SSD를 사용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설치가 끝나면 풀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설정한 대로 이미지스 풀의 크러쉬 룰은 룰 HDD를 사용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볼륨스 풀의 크러쉬 룰은 룰 SSD를 사용하게끔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번 스크립트에서 셋 노드도 공통적으로 하는 레포지터리 설정과 디폴트 설정을 적용해 줄 거고요. 12번 스크립트에서 실제로 셋 앤서블의 주요 배포 스크립트인 사이트.yaml을 실행시켜 줄 겁니다. 셋 앤서블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동영상 잠깐 보시죠. 사실 데모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데모의 목적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주요 부분만 편집해서 짧게 만들었습니다. 셋 앤서블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맨 위에 판넬이 셋 앤서블이 실행되고 있는 판넬이고, 아래 왼쪽 보이시는 게 크러쉬 트리를 이제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오른쪽이 블락 디바이스의 파티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맨 아래 그 아래가 호스트 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모니터가 설치되고 있고요. 이제 크러쉬 트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루트 SSD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렉이 하나씩 추가가 되죠. 호스트들도 하나씩 추가가 되고, 이제 루트 HDD가 만들어지네요. 똑같이 이제 렉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요. 호스트들도 다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OSD 인스톨의 시작 지점인데요. 이제 호스트네임도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었죠? SSD도 이제 호스트네임을 바꾸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OSD를 만들기 위해서 파티셔닝을 하는 거고요. 이제 OSD가 이제 만들어졌고 포맷을 한 다음에 곧 업이 될 겁니다. 세 개가 잘 올라왔네요. SSD, OSD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HDD, OSD가 인스톨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또 호스트네임이 SSD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일반 셀프 OSD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OSD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자기가 갖고 있는 호스트네임에 얘네 OS들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 올라왔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OSD 설치는 끝났고요. 모니터에서 풀을 만든다든가 그런 이제 나머지 설정이 남아 있는데요.
빨리 저 편집해가지고 이미 지나간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셉 인솔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헬스가 오케이인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겁니다. 5개가 생성이 잘 됐죠. 그리고 룰을 확인해 볼 건데요. 풀이 룰 HDD를 쓰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설정한 대로 잘 됐네요. 크러쉬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네, 룰 HDD 생성이 확인이 됐고요. 룰 HDD가 루트 HDD를 사용하는 것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셋 인스톨레이션 완료가 됐고요. 콜라 구축, 콜라 이제 콜라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 노드 3대하고 컴퓨터 노드 2대 설치가 될 거고요. 네트워크 측면에서 잠깐 보자면 이렇습니다. 각 컨트롤러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익스터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요. 컴퓨터와 컨트롤러 모두 테넌트 네트워크, 그리고 셀프를 가져다가 쓰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배포와 API 통신에 쓸 디플로이 API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박스가 실제로 실제 컨트롤러에 올라간 도커 컨테이너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익스터널 네트워크에서 오픈스택 인스턴스 VM까지 도달하는 네트워크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오픈스택 네트워크 디자인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화살표대로 트래픽이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VM은 IP 172.1.10을 갖고 있고 플로팅 IP로 19168.92.100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192.168.92.100인 트래픽이 컨트롤러 3에 ETH5로 들어오면 브릿지 BRQ AAA를 거쳐 탭 XXX로 가게 됩니다. 이때 탭 XXX와 QG XXX는 버추얼 이더넷으로 묶여있어 탭 XXX의 트래픽이 그대로 IP 19168.92.100을 갖고 있는 QG XXX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QG XX에 도착한 트래픽은 목적지가 19168.92.100에서 1716.0.10으로 디나트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그 후 트래픽은 새로운 목적지인 1716.0.10을 찾아 떠납니다. 이 트래픽은 라우터 Q 라우터 BBB를 통해서 1716.0.1을 갖고 있는 QRYY로 흘러가게 되고 이는 또 탭 YYY와 버추얼 유선의 페어이기 때문에 여기로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트래픽은 브릿지 BRQ CCC를 통해서 VXLAN 78로 흘러갑니다. 이 VXLAN 78은 ETH1의 VXLAN ID가 78인 인터페이스이며 ETH1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TH1은 VXLAN 터널링 엔드포인트, 즉 V탭이 되면 이놈은 다른 노드의 V탭들이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1716.0.10의 IP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노드의 V탭인 ETH1로 트래픽을 흘려보내줍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트래픽은 컴퓨터 01의 VXLAN 78을 통해서 브릿지 BRQ DDD로 흘러가고 이것을 탭 ZZZ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리고 탭 ZZZ와 VM의 ETH0은 서로 탭 보드의 터널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2 레벨 트래픽을 전부 흘려보내줍니다. 비로소 목적지인 1716.0.10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VXLAN 터널링은 S3 패킷 위에 가상의 L2 프레임을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이라서 약 50바이트의 MTU가 더 소모가 되게 되므로 VM의 ETH0과 QRYYY의 MTU는 1450비트여야 합니다. MTU를 기본값이 1500으로 두게 되면 1450보다 큰 트래픽이 흐를 때 패킷의 끝을 알 수 없게 되어서 모두 이제 드랍이 되어버려서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설치 스크립트를 볼 건데요. 일단 21번 스크립트에서 모든 노드에 공통으로 적용해서 기본 세팅을 해주고요.
22번 스크립트에서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를 해줍니다. 23번 스크립트인데요. 여기서 오픈색이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먼저 프리체크 옵션을 줘서 실제 설치하기 전에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의 버전 등의 설정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셋 모니터에서 셋.conf 파일과 오픈색의 서비스들이 쓸 각종 키링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콜라 앤서 디플로이 커맨드로 실제 인스톨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포스트 디플로이로 어드미나시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제 서비스들의 상태를 볼 겁니다. 설치 전에 콜라 앤서블에서 어떤 설정들을 커스텀하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셀프 스토리지를 쓰기 위한 설정인데요. 일단 콜라 앤서블에서도 셀프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따로 설치를 했냐면요. 셀프 스토리지는 증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업그레이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콜라 앤서블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크든 작든 오픈셋 노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사람이라는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픈셋과 셀프의 배포를 따로 함으로써 실수의 여지도 줄여놓은 거죠. 이 정도는 약간 불편해요. 마음이 편한 게 좋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설정을 했냐면요. 왼쪽에 보이시는 카피 셀프 컴퓨터 롤을 실행을 시키시면 각 셀프 스토리지를 쓰는 신더, 글랜스, 노바를 위해서 설정 파일인 셋.conf하고 각종 키링 파일들을 셀프 모니터로부터 복사를 해서 디플로이 서버에 etc 콜라 컨피그 디렉토리로 넣어둡니다. 콜라 앤서블이 실행될 때 그 설정 파일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건 신더.conf의 진짜 파일입니다. 여기서 enable self라는 문구가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따로 설치한 셀프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첫 번째 줄의 if 문은 enable self가 true이고 신더 백핸드 셀프가 true일 때 아래에 있는 RDB 1의 섹션을 만들어줘라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셀프를 따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enable self가 no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RDB 1 섹션이 안 만들어져서 enable self를 뺀 신더 백핸드 셀프만 true로 되어 있어도 RDB 1 섹션을 만들어주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RDB 1 섹션이 있어야지만이 신더가 셀프를 정상적으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일들 모두 수정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노치 프로젝트 설치를 한다고 하시면 그노치.conf의 진짜 파일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콜라 앤서블에서 모든 컨트롤 노드를 제작했을 때는 갈레라 클러스터를 구해서 마리아DB를 다시 구동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세대 컨트롤러에 마리아DB 중에 가장 최신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마스터로 두고 나머지를 조인시켜서 복구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스터들을 어떻게 선출하냐면 임의로 만든 마리아DB 로그 안에 시퀀스 넘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높은 놈을 찾아서 그 놈을 마스터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시퀀스 넘버를 뽑아내는 구문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뉴트론 엘바스 컨피그를 수정한 건데요. Allow Automatic Elbas Agent Failover를 true로 설정을 한 겁니다. 기본은 false고요.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엘바스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 컨트롤러 노드가 죽게 돼도 다른 컨트롤러 노드에서 엘바스 서비스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키보드 라이브러리 설정인데요. 키보드 라이브러리가 익스터널 VIP 인터페이스와 함께 API 네트워크인 인터페이스도 같이 감시를 하게 바꿨습니다.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API 네트워크에 VIP가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가 죽더라도 그 VIP는 다른 컨트롤러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인터널 엔드포인트로 접속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오픈스택 전체 장애로 빠지게 됩니다. 다음 인스톨 순서를 보면요. RS부터 위로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데요. 먼저 플라운트니 컨테이너가 생성이 됩니다. 얘는 로그 수집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콜라 툴박스라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놈의 주 역할은 디플로이 서버로부터 일부 앤서블 커맨드를 받아다가 대신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히스톤 유저를 생성해주고 오픈셋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작업, 서비스들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세니티 체크와 같은 작업을 합니다. 콜라 툴박스가 없으면 노드에 각종 오픈셋 서비스들이 클라이언트하고 앤서블 모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론이 올라가서 로그 로테이트 시키는 크론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HL 프록시가 올라가서 각종 서비스 REST API에 로드 밸런스를 해줍니다. 그 후 키보 라이브러리가 올라가서 인터널 API와 퍼블릭 API를 위한 VIP를 만들어주고요. 다음으로 키스톤 토큰을 잠깐 담아주는 NKCD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DB가 올라가는데요. 컨트롤러 1의 마리아DB가 프라이머리가 돼서 갈레라 클러스터를 구성할 겁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들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에비덴트가 올라가고요. 이제 드디어 오픈스택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포넷 키를 잠시 사용하는 키스톤이 올라가고, 포넷 키를 사용하는 키스톤이 올라가고, 이후로 글랜스, 싱덤, 로바, 유트로, 마지막으로 호라이즌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실제 설치되는 부분을 잠깐 보시죠. 콜라 인서브를 실행시켰고요. 맨 위에 보시는 판넬이 콜라 인서브를 실행시킨 판넬이고, 아래 왼쪽이 컨테이너 리스트를 보시게 될 거고요. 오른쪽이 콜라 툴박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콜라 툴박스가 올라왔고요. 콜라 툴박스 안에 들어가서 탑을 이용해서 얘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라오고 키보 라이브러리가 올라왔네요. 얘가 올라오면 이제 VIP가 올라왔을 거거든요. 네, VIP가 제대로 올라온 걸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DB가 올라오네요. 마리아DB가 잘 올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DB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상태 체크를 할 겁니다. 오타가지고 몇번 톱질하는데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사이즈가 3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클러스터 사이즈가 3개면 얘네들이 잘 조인을 해서 클러스터링이 잘 연결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콜라 툴박스로 돌아가서 상태들을 체크를 하고요. 이제 드디어 오픈체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올라가게 되네요. 피스톤이 올라가고 콜라 툴박스에서 이런 일들을 해줍니다. 엔드포인트나 유저 생성 이런 일들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랜스가 올라가면 신도가 올라가고 있고 노바가 올라가고 이제 뉴트론이 올라가고 호라이즌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끝납니다. 포스트 디플로이를 이용해가지고 어드미나시 파일을 생성을 시켜볼 건데요. 어드미나시 파일은 ETC 콜라 밑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잘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리스트를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엔드포인트가 다 만들어진 걸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오픈체 콜라가 설치가 다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콜라 인솔레이션까지 끝났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설치 그 콜라 집을 지금 설치를 하시면서 네네. 그 몇 가지 그 오픈텍 서비스가 아니라 뭐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설치하셨는데 그중에서 아. 혹시 마리아TV 같은 경우에도 그 컨테이너로 설치돼요? 네, 마리아DB 아까 보시면 컨테이너 리스트에 마리아DB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콜라 프로젝트가 이제 콜라 오픈스택을 갖다가 오픈스택 서비스를 갖다가 전부 다 도커라이즈하게 만들어둔 거잖아요. 거기에 마리아DB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뭐 따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DB 정보 저장되는 게 뭐 따로 오퍼레이 그 시스템 같은 게 혹시 아니요. 그냥 컨트롤러에 로컬 파일 시스템에 일단은 저장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뭐 만약에 따로 저장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센스토리지나 다른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걔만 따로 파일 시스템 쓰게끔 이렇게 포맷을 해주면은 그렇게 뭐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HF 구성하실 때 네. 칩 얼라이브 쓰셨는데 네. 따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뭐 PCS 프로신 분류에서 하기도 하는데 칩 얼라이브를 선택하신 이유가 일단은 기본 설정이 이래요. 기본 설정이 이런데 콜라에서 기본 네네. 설정이 이런데 이게 약간은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페이스메이커로 바꿀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얘네들이 그 익스터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ETH5로 처음에 만들어 놓고 걔를 갖다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데 IP도 이제 거기로 넣어주거든요. 근데 얘가 ETH5가 나중가면 익스터널 그 브릿지를 만들게 되면 걔가 IP가 거기 안 들어가고 그 브릿지 UID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브릿지 IP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얘가 그 만약에 컨트롤러 3번에 IP가 박혀 있다가 컨트롤러 3번이 뭔가 네트워크에 단절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거기 있는 IP가 전부 다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다른 노드로 이제 IP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ETH5에 있는 IP만 얘가 이제 빼기 때문에 그 브릿지에 있는 IP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약간 장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에 있고 페이스메이커를 쓸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 페이로버 할때 네. 연결 시간 실제로 운영할 때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보통 라우터를 HA 구성해서 네. 만약에 한 컨트롤러 네트워크 뉴트럴 서버가 죽어버리면은 네. 어쨌든 따로 페이로버를 네, 써서 네. 거고요. 네. 타이밍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서비스 왜냐면은 실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스타일 구성을 했는데 맞아요. 페이로버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살아 있는데 결국은 외부 나가는 라우터 쪽에서 페이로버 타임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거의 여기서 뭔가 네트워크 단절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 IP가 올라오면서 그쪽으로 전부 다 라우팅이 되게끔 그 VXLAN 라우팅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실제로 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초단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낮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로 보내오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 방금 전에 그 코블러를 네. 그 일단 케이스 설치하신 네. 다음에 그 그냥 네트워크 루팅 옵션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코블러를 끄셔도 되는 거고 맞아요. 굳이 그 하드 그 옵션 바꾸지 않고 그게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바꿔야 돼요. 코블러를 끄는 이유가 그걸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원래 그 네트워크 붓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 HDD를 갖다가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을 때 가정을 해가지고 이 코블러를 끄자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HDD로 바뀌는 걸 바꿔야 돼요. 무조건 바꿔야 돼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면 저희가 좀 부스를 마련해 놨거든요. 부스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아마 오픈하면서 많이 같이 피드백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먼저 테스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한 5, 6일 정도 뒤에는 저희가 깃허브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퀸즈 버전 지금 오카타, 퀸즈, 그다음 파이크 버전이 다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시 따로 드리블 해드릴 거고요. 지금 부스에 오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